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아시아태평양 유럽물리센터 과학문화위원 손승우입니다. 9월부터 시작한 APCTP 선정 과학도서 다시 듣고 싶은 저자 강연 시리즈가 벌써 6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죠. 지금 시청자들께서는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과 APCTP 네이버 TV 채널을 통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요. 오늘 오전에 유튜브 채널의 통신 상태가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시다 끊김이 발생할 시에는 네이버 TV를 통해서 이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전체를 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의 번역자이신 세종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정영채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채 교수님께서는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복잡계의 전문가이신데요. 오늘 이 책 전체를 보는 방법에서 복잡계에 대한 자세한 소개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정영채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 물리천문학과의 정형채입니다. 네, 손승우 교수님 소개 고맙습니다. 이 지금 선을 넘는 과학자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저자 강연인데요. 사실 저는 저자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말씀드릴 전체를 보는 방법이라는 책은 여기 밀러 교수님이 쓴 책이고요. 저는 그 번역자 중에 이제 한 명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강연을 의뢰받았을 때 이거 제가 강연을 해야 되나 하고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나오는 책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복잡계를 다루고 있고 또 내용이 재밌어서 이걸 한번 저자는 아니지만 소개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학은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과학은 복잡한 세상을 지도 위에 뜨문뜨문한 점으로 환원시킨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완전히 전달해주겠다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쫙 읽으면 이거는 도서 강연이 아니죠. 그냥 책 읽기죠. 그렇죠? 근데 도서 강연을 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책 중에서 어떤 내용을 선택해서 제 해석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예가 지도 같은 경우에 그렇죠. 내가 어떤 서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잘 전달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 크기에 서울만큼 큰 지도를 만든다는 거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 지도를 보느니 직접 서울을 보지 지도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보려고 하면은 지도를 축소해서 그래서 한눈에 전체 서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거기서 이렇게 축소됐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해서 내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가는 그런 거를 얘기하겠다 그러면은 그 지도 위에 도로를 표시한다든가 또는 전철역 같은 걸 표시한다든가 그렇게 선택해서 정보를 주어야 되죠. 자,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의 모든 현상을 다 기술하는 거. 그게 과학이 아니고 어떤 걸 내가 자연을 이해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기술하려는 그 현상 중에서 자연계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만 꺼내서 그거에 대한 모형을 세워서 그 모형을 풀어서 이 자연이 어떻게 될 거구나 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나서 그 이해한 예측으로부터 나온 거를 자연에다가 적용해 봐서 과연 실제 그 실험 결과나 관측 결과와 일치하느냐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게 과학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자연 이렇게 전체를 보고 중요한 걸 본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볼 것이냐, 어떤 거에 집중할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리학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미끄럼틀을 타고 어린이가 이제 내려오는 거, 그리고 옆에는 비탈길에서 바위 같은 게 이제 흘러서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기술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려오면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팔을 움직이고 그런 그 구체적인 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하는 걸 보면 이 아이나 돌이나 전부 다 중력을 받고 있고 또 수직 항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것을 기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형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얘기한 이렇게 그냥 작은 나무 상자가 내려오는 요 경우에 운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기술해서 거기서부터 예측된 걸 가지고 아이가 내려오는 거, 돌이 내려오는 거, 또 뭐 스키 타고 내려오고 있는 거 이런 운동 같은 거를 전체를 기술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서양에서 하는 말로 목욕물은 버리되 아이는 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대한 간단히 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요한 거를 버려서는 안 돼요. 필요한 건 꼭 집어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돌멩이 내려오는 거는 이걸로 근사해서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원통이 굴러 내려온다. 나무 같은 게 굴러 내려온다 하면은 이 모형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상자의 것으로 근사해서는 그렇게 간단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원통이 굴러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 보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 에너지가 반, 그 다음에 중심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 운동 에너지가 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형을 쓴다고 하면은 반이나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를 버린 거에 해당되는 거죠. 물만 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니멈 모형을 꼭 필요한 건 집어넣어서 미니멈 모형을 잘 만들면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칙을 잘 찾아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뉴턴의 중력의 법칙이 되겠어요. 그 뉴턴이 이게 발견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때 이제 대학교가 닫아서 고향에 내려가서 있었다고 하죠. 고향에 내려가서 있다 보니까 사과가 위에서부터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뉴턴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냐요. 그러니까 사과가 가만히 있을 때 아무런 힘을 안 받고 있으면 공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에는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뭔가 아래로 당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과뿐만 아니라 달도 하늘에 있는 달도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움직이고 있으면 그냥 직선 운동을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얘가 원 운동을 하잖아요. 지구를 돌아요. 직선 운동을 안 한다는 거는 뭐예요? 달에 뭔가 힘이 작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얘를 잡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 생각한 게 이 사과를 잡아다니는 그 힘, 지구가 잡아다니는 게 똑같이 달도 잡아다녔을 거다. 그런 식의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과연 그런가 확인할 아주 간단한 모형을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사과 같은 경우를 보면 얘가 이제 지구가 잡아다닌다 해도 지구가 굉장히 이제 평평하게 넓은 거 위에, 넓은 데 위에 이제 사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잡으면 오른쪽에 뭐 큰 산이 있다 그러면 산이 잡아다니는 건 오른쪽으로 잡아다닐 거고, 왼쪽에 바위가 있다면 바위는 왼쪽에 잡아다니고, 사실 복잡하죠. 중력도. 사과 잡아다니는 장도 복잡할 텐데, 이걸 첫 번째 근사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지구의 모든 사과를 뺀 물질이 지구 중심에 다 뭉쳐 있다고 생각하자. 오케이? 그리고 사과 모형, 이 모션도, 사과 운동도 다 자세히 기술하는 게 아니라 사과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냐. 달의 경우도 달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가속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지구 중심서부터 사과까지의 거리, 지구 중심서부터 달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하는 그런 이제 법칙을 찾아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태양주위에 도는 행성에 적용해 보니까 역시 r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하는 그런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모형에 해서 보편적 법칙을 찾아냄에 의해서 사실 지상의 운동과 천상의 운동 같은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간단한 모형을 해서 보면 얼핏 보기에 서로 다른 것들 이런 거를 다 이제 합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우리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어떤 무생물과 생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크게 본다고 하면, 기본을 본다면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두 개의 공통적인 요소는 뭘까요? 무생물과 생물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 그런 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생각 적어주면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적어주세요. 무생물과 생물, 여기를 두 개를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 과학적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는 둘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 원소는
내가 무생물 속에 있느냐 생물 속에 있느냐 상관없이 똑같아요. 이 속에 있는 무생물 속에 있는 산소나 생물 속에 있는 산소나 똑같아요. 걔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이 어제 옷을 이루고 있던 산소 중에 일부는 지금 내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 속에 있나 이 옷 속에 있는 산소는 정확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리하고 이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고전적인, 그러니까 정통적인 물리하면 이게 그 환원 법칙이라 해서 얘네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 자체를 보면 얘네들이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를 보는 방법이 환원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4가지 예가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게 얼음하고 여기 이제 금이 있고 물이 있고 유리가 있는데 요 4개들도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중에 어떤 원자들은 질서 있게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마구제비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원자가 질서 있게 나열되어 있는 게 어느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 물, 금, 얼음, 그 다음에 유리 이 중에 질서 있게 나열되어 있는 거 이게 어느 걸까요? 오케이. 여기 인 것처럼 여기 2개 얼음과 금의 경우에는 원자들이 이렇게 군인들처럼 쫙 줄 맞춰서 질서 있게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나 유리 같은 경우에는 원자들이 이렇게 마구제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쫙 줄을 맞춰 있는 경우나 마구제비로 나열된 경우나 두 경우 다 어떤 의미로 단순계예요. 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복잡계는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보여드린 그림은 저 BTS가 공연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여기 BTS 보일 거예요. 눈이 좋은 사람들은 볼 수도 있을 텐데 얘랑 이 복잡계랑 그럼 단순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상관거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거리라는 게 뭐냐면 어떤 나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게 상관거리인데 여기 얘기한 단순계의 경우에는 상관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반면에 이 복잡계의 경우에는 상관거리가 굉장히 여러 개,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얼핏 보기에는 군인들이 착 줄 맞춰 있으니까 또는 금 속에 원자들이 착 줄 맞춰서 배열되어 있으니까 이거 상관거리가 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상관거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줄 맞춘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명이 이 줄에서 벗어났을 때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 한 명이 앞으로 간다 해서 나머지들이 다 따라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머지들은 줄 맞춰 그대로 있으니까 이 한 명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줄이 쫙 맞았지만 상관거리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자기 영향을 옆에 전혀 다른 데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긴 말할 것도 없고 여긴 그냥 마구제비로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 사람이 옮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신경도 안 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그 상관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반면에 여기 BTS 공연하는 데를 보면 뭐 친구 한 서너 명이랑 같이 온 경우가 있겠죠. 그럼 한 서너 명은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그 상관거리가 2, 3 정도 될 거예요. 어디 지역 뭐 아미에서 같이 한 100명 정도가 왔다. 그럼 그 100명 정도가 같이 몰려다니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긴 그런 상관거리도 보이고 여기에 뭐 BTS가 공연한다. 그럼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동시에 뭐 춤을 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상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연하는 경우에는 상관거리가 작은 것부터 긴 것까지 여러 개가 공존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복잡계의 어떤 특징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잡계에 대한 정의는 딱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다 통일된 건 없지만 그렇지만 복잡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층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또 동력학적으로 보면 여기 많이 나올 건데 여기 있는 모래더미 동력학 여기에 복잡계를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모래더미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다 위에서부터 모래를 하나씩 똑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어떻게 모래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상관거리가 이래요. 어떤 때는 따닥해서 한 2개 정도에서 상관거리 2. 어떤 때는 쭉 해서 한 10개 정도 흘리면 상관거리가 10 되고 어떤 때는 모래사태라 해서 이게 쫙 흘러내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몇만 개의 상관관계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복잡계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생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세포가 작용하려면 세포 내에서도 상관관계가 있을 거고, 또 기관을 이루니까 세포와 세포 간에도 서로 상관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쪽 내리고 이쪽 올린다, 뭐 그럼 두 개가 서로 상관되잖아요. 세포 입장에서 보면 이쪽 손에서 저기까지 몇 조개가 되는 건데, 그만큼의 긴 상관관계가 있는 당연히 생명체도 여기서 얘기한 그런 정의로서의 복잡계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뭐 우주라든가 여기 태양계 얘네들, 그 다음에 뭐 태풍, 이런 사람, 이런 들 다 원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이루고 있는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간단해요. 고전적으로 보면 F는 ma, 그걸 만족하는 게 간단한 법칙을 만족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설명해주는 그 토이 모델에 대한 것이 이 책에 하나 나와요. 그 세포 자동차 모형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어떤 그 칸마다 색깔이 두 종류가 있어요.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 이게 무슨 색이 되느냐 하는 게 현재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노란색은 다음에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럼 이게 시간에 따라 어떻게 성장해 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규칙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노란색이 다음에 노란색이나 파란색 되고, 파란색이 노란색이나 파란색 되는 규칙이 있으니까 두 개 해서 네 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규칙 1이다 그러면 노란색은 파란색이 되고 파란색은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성장한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게 됐죠. 규칙 2의 경우는 파랑이 파랑, 노랑이 노랑이 되는 거니까 쫙 이렇게 줄을 맞추면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간단한 법칙이지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뭐 복잡한 건 없죠. 현상도 간단하게 나타나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번의 색깔이 나의 현재 색깔뿐만 아니라 내 옆에 좌우의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파란색이지만 옆에 노란색이기 때문에 010 상태인 거예요. 얘는 전부 다 파란색이어서 111 상태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는 성장 규칙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좌우가 노란색인 000인 애가 다음에 노란색이 될 거냐 파란색이 될 거냐, 여기 있는 001 이 상태가 다음번에 노란색이 될 거냐 파란색이 될 거냐, 이런 식이 될 테니까 각각의 상태일 때 다음에 노란 거냐 파란 걸 거냐 해서 8개니까 2의 8승에서 256개의 그런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규칙 4다 이런 경우는 나머지 다 0이고 요것만 1이고 00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010 이런 것만 파란 걸로 되고 그 외의 거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잘한다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독립된 파란 거 하나는 줄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노란 거가 되는 게 규칙 4가 되겠죠. 다른 규칙에서도 쭉 이렇게 성장시켜 보면 뭐 이렇게 쭉 12번, 206번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뭐 30번, 22번 이런 식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이런 패턴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원래 법칙은 되게 간단했잖아요. 그냥 현재 자기 색깔, 옆에 색깔에서 다음 색깔 정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룰인데, 그거로부터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 얼룩말이라든가 여기 조개 무늬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신기롭고 멋있는데, 이런 무늬조차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룰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에서 보는 동물이라든가 태양계, 그 다음에 태풍, 사람, 굉장히 이게 전부 다 그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원소 간에 작용하는 힘은 F는 ma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법칙이지만 그거로부터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 이건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환원주의자, 전통적으로 물리학적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는 우리 여기에서 본 것처럼 원자 간의 그 상호작용이 간단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걸 이해하려면 이 원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거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인 원자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전통적인 환원주의자들의 접근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 복잡계 물리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나 이런 게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나 단순한 원자들만의 집합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론 상호작용하는 원자들만의 집합이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이 모인 것 자체로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상호작용하는 원자들이 모인 것 자체로서 어떤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제시하고 얘네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연인이 가고 있는데 연인이 좀 이따 뭐 손을 잡아요. 그러면 이게 환원주의자들도 거기까지 가려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정말 이 몸속에 있는 원자들의 운동 이런 걸 다 알아서 쭉 보면 전하들이 지금 뭐 손끝으로 몰리고 있고, 그러니까 둘 간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되니까 좀 이따 결국 손을 잡겠구나 하고 뭐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그렇게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고 사실 어떤 이제 복제라는 그런 게 있다 보면 거기는 복제하는 모든 것은 다 진화라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체의 경우에 전체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진화라는 이 새롭게 떠오른 이런 창발된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물체에 적용되는 그런 새로운 원리 같은 걸 찾아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복잡계 물리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복잡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역함수 분포라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6가지의 분포를 적어놨어요. 자, 이 중에서 5가지는 같은 분포고 하나는 다른 분포거든요. 자, 다른 분포가 뭘지 A, B, C, D, E, F 중에서 하나 한번 적어줘 볼래요? 그 채팅창에 어느 게 그 다른 분포일까요? 네? 자, 그렇죠? 여기 하나 정규 분포는 우리 저 학교 수업에서도 많이 나왔던 분포죠. 정규 분포는 이런 분포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 사람 키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키가 남자들 키 뭐 그 청년들 키가 평균이 한 175쯤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인 사람이 제일 많고 뭐 한 20cm 정도의 분산을 갖고 있다. 그럼 대부분은 한 155에서 분산보다 더 작겠지만 한 195면 대부분 들어가죠. 어떤 경우에도 무슨 여기서부터 많이 벗어나서 150 뭐 이렇게까지 벗어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성인 키가 25cm보다 작다든가 3m가 넘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죠. 정규 분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위에 이렇게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나머지 거 얘기했던 이 5가지 분포는 역함수 분포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다른 이름들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가 1이다. 그러면 이제 x분의 1로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뭐 재산 같은 걸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면 2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50만 명, 4억을 갖고 있는 사람 25만 명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분포인 경우에는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에는 저 끝에 뭐 1조를 갖고 있는 사람, 5조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분포라는 게 그게 역함수 분포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게 사실 역함수 분포라는 게 여기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굉장히 이게 신기한 분포예요. 그냥 보통 우리가 뭐 데이터를 찾는다든가 그러면 딱 이렇게 간단한 폼이 나올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 뭐 B의 알파의 X의 베타승 더하기 C의 X의 감마승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딱 이렇게 하나로 지수 하나로 이렇게 줄어들 확률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이터를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초록색 데이터랑 검은색 데이터가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역함수로 지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게 초록색일까요? 까만색일까요? 둘 중에 어느 게 지수로 떨어지는 걸까요? 이거를 알고 싶지는 않아요.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것만 봐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걸 알려면 로그 척도라는 걸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로그 스케일이라 해서 10배 해주면 실제 크기가 10배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칸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이런 역함수 분포를 할 때는 직선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로그로 그렸을 때 직선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이과 교수님이어서 이거 왜 그런지 막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조금처럼 이렇게 역함수 분포를 어떤 엑셀을 갖는 게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로그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특히
뭐 이과분들은 이제 분포를 좋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자분들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뭐 재산의 분포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1등은 제일 많은 사람의 재산은 얼마고 2등 얼마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순위별로 나타냈을 때도 얘도 또 몇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사람 5조인 사람 하나, 그 다음에 2등은 뭐 3조더라, 3등은 뭐 4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려보면 이것도 역시 이런 지수함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로그 함수를 그렸을 때 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뭐 그 몇 함수 분포하는 데이터 몇 가지 예를 들게요. 그 지진의 크기 이런 걸 보면 이제 구텐베르크 리히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하면 규모 1짜리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게 한 100번 일어날 때 규모 2짜리는 무슨 뭐 한 10몇 번 일어나고 3짜리는 몇 번 일어나고 그 규모 6짜리는 적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 아주 큰 지진이 몇 번 일어나냐 작은 지진이 몇 번 일어나느냐 그 데이터를 측정해 가지고 로그를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쫙 나와요. 그 얘기는 지진의 크기 같은 것이 이런 몇 함수 분포를 잘 따르고 있다 하는 얘기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수별로 할 때도 몇 함수가 된다 그랬죠. 이런 그 몇 함수 분포를 따르면 등수별로 했을 때도 직선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도시 인구수, 제일 큰 도시의 인구가 몇 명 있고 두 번째 큰 도시에 몇 명 있고 이걸 쫙 그려보면 역시 근사적으로 로그로 그려서 직선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책, 예를 들어서 섹스피어나 어느 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나온 단어의 그 횟수를 한번 이제 표시해 준 거예요. 가장 많이 나왔던 더는 몇 번 나왔고, 오브 몇 번 나왔고, 앤드 몇 번 나왔고. 그래서 그걸 갖다 쭉 해보면 얘도 로그로 그렸을 때 직선으로 나와서 이런 몇 함수 분포로 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2080이라 해서 그 전체 20%가 상위 20%가 전체 80%의 재산을 갖는다 하는 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 분포가 여기에 이제 몇 함수 분포를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몇 함수 분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제 특별한 그런 분포인데 이런 분포가 자연이나 사회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지진 크기 큰 지진이 몇 번 일어나느냐 하는 거 보면 몇 함수 분포고 태양의 흑점도 그렇고 이 산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산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은 산불도 일어나고 큰 산불도 일어나잖아요. 작은 산불이 뭐 100번 일어날 때 중간 크기의 산불이 10번 일어나고 큰 산불이 1번 일어나고 그래서 산불이 몇 번 일어나느냐 그걸 측정해 보면 이게 몇 함수로서 떨어지게 되고 뭐 주식이 요동이 크게 치는 경우 조금 키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함수를 하게 되고 교통 정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차 몰고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조금만 막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1분을 기다렸던 게 몇 번인지 10분을 기다렸던 게 몇 번인지 그 횟수를 보면 그거 역시 몇 함수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이제 도시 크기나 단어 사용 확인했죠. 재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그랬고 지금 이거 유튜브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도 그래요. 어떤 유튜브들은 많이 보고 어떤 유튜브들은 안 보잖아요. 여러분이 유튜브 올리면 올려놓고 아무도 안 보는 유튜브 그런 게 제일 많아요. 아니면 이제 자기가 올려놓고 봤으니까 한 번 본 거, 친구 보고 보라 해서 2번 본 거 그런 거 이제 그런 유튜브들이 잔뜩 있는 반면에 어떤 거의 경우는 뭐 몇십만 번 본 유튜브 이런 것들까지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횟수 같은 걸 보면 이것도 역시 몇 함수로서 쫙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몇 함수 분포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서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기 그 채팅창에 나오는 것 중에 몇 함수의 몇이 무슨 뜻이냐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한자어인데 그 영어로는 파워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x의 몇 승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의미는 그거예요. 몇 함 x 아까 얘기했지만 요렇게 그 줄어드는 게 요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 이렇게 어떤 r이 커질 때 줄어드는 게 r 제곱분의 1, r 세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면 우리가 몇 함수 분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신기한 분포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들을 많이 해서 한 두 가지가 설명하는 게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모래더미 동력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요게 이제 이 8가지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는 요쪽에 있는 거는 좀 모래더미 동력학으로 설명이 잘 되는 현상 같고, 요쪽에 거는 어떤 네트워크 이론으로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은 거를 나눠 놓은 거예요. 자, 모래더미 동력학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모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래더미가 그 모래 쭉 썰어지면 얘가 어떤 임계 상태라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작은 일, 큰 일 여러 개가 그 멱함수 분포로서 나오게 된다 하는 건데,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네트워크 이론에 의한 건 뭐냐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 같은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는 거 이렇게 생기는 거의 경우는, 일단 만약에 내가 올렸는데 내가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안 하고 나 혼자 보고 말았어요. 그럼 그 유튜브를 다른 사람이 볼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유튜브는 뭐 1억 번 본 게 있다. 그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야 그거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유명해진 거, 그러니까 부익부예요. 이미 유명해진 애는 더 볼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은 애는 안 보고, 그래서 아무도 안 본 유튜브가 아주 많은 반면에 아주 많은 독자가 있었던 유튜브도 존재하게 된다는 그쪽 이론이 이제 네트워크 이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 모래더미 그 모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런 멱함수 분포가 언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이제 평형 상태에, 보통의 경우는 평형 상태에 있는 게 많죠. 여기 물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물들은 이제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분자들 보면 이 분자들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면 이 분포가 보통 정규 분포로 돼요. 근데 이 애가 왜 정규 분포가 된다 하는 거를 우리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에는 서로 분자들 간의 상간거리가 아주 짧아요.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애랑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랑 서로 독립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극한 정리라는 수학 정리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들 그냥 독립적으로 막 움직이는 애의 평균을 내면 걔네들은 이런 정규 분포를 한다 하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규 분포는 자연에 정말 많이 나오지만 왜 나오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멱함수 분포는 멱은 아까 그 거듭제곱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럼 멱함수 분포가 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 어떤 임계 상태가 될 때 멱함수 분포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임계 상태는 또 뭐야? 하고 오늘 어려운 얘기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 자석 같은 걸 보면요. 자석이 어떤 거냐면, 이 자석을 보면 이 자석들이 속에 쬐끄만 자석들로 쫙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쬐끄만 자석들이 작은 S극, N극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자석이 나타나는 거고, 이 작은 자석이 가리키는 게 마구제비로 뭐 위 가리키는 거랑 밑에 가리키는 게 마구제비 가리키면 이땐 자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석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쇠 같은 거 붙어 있을 때 여기다가 뭐 불을로 가열해서 뜨겁게 만들면 이게 자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애들이 뜨거워지면 가리키는 방향이 마구제비로 가리키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 뜨거워진 걸 갖다 서서히 식혀요. 서서히 식히면 얘가 다시 자석이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파란 것처럼 아래를 가리키다, 빨간 것처럼 위를 가리키던 얘네들이 쭉 그 온도를 낮춰주면 그럼 이제 한쪽으로 쫙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자석이 아닌 상태에서 상자성이라는데, 거기서 자석이 싹 되는 그 온도인 그 순간, 그때가 우리가 이제 상전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상태가 임계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임계 상태가 되면, 임계 상태가 아닐 때는 아까 얘기했죠. 상간거리가 아주 짧아요. 얘가 뭘 가리키냐는 걸 다른 쪽에서 신경을 안 써요. 여기서도 다 가리키고 있는데 한 명이 뒤집힌다 해서 다른 애가 뒤집히질 않죠. 상간거리가 굉장히 짧은 건데, 이렇게 임계 상태가 되면
여기서부터 내려가다가 지금 전체가 빨간 거가 되면서 위를 가리킬 것이냐, 아니면 파란 게 되면서 전부 다 아래를 가리킬 것이냐, 그런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빨간 거 있던 애가 하나가 파란 걸로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 되면서 전체가 다 파란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요거 하나 뒤집히는 것이 영향을 쭉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임계 상태일 때는 삼각형 거리가 아주 멀어지면서 그 거리가 여기처럼 이런 멱함수 이런 관계가 나와서 이럴 때는 멱함수 분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 그냥 보통 평형 상태에서는 정규 분포인 게 자연스러운 거에서 자연에서 정규 분포를 많이 보는데 멱함수는 특별한 경우 임계 상태일 때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뭐 물이 얼음으로 바뀐다든가 딱 0도에서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온도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아까 자석 아닌 게 자석으로 바뀌는 것도 큐리 온도라 그래서 어떤 특정 온도 한 데서만 딱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온도를 조정을 잘해서 딱 그 온도가 되게 만들면 멱함수 분포가 나오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나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뭐 도시의 크기, 이런 사회 현상, 지진 이런 것 같은 데 멱함수 분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한 거,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얘기했던 자기 조직화 임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거 주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자기 조직화 임계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래 같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평평한 땅에다가 모래를 계속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게 평평할 때는 모래가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 모래의 각도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쌓이냐면 모래가 여기 임계각이라고 해서 특별한 각이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쌓여요. 근데 이제 그 각이 되고 나면 그 임계각이 되고 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게 나는 거예요. 고각에다가는 모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때는 그냥 떨어지고 어떤 때는 따닥 움직이고 어떤 때는 10개 쫙 흘러내리고, 그런 멱함수 분포의 행동을 하는 그 각도가 임계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임계각을 아까 여기서는 뭐예요? 온도를 다 그 전이점이 되는 온도를 내가 밖에서 싹 맞춰줘야 멱함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긴 그게 아니라 모래를 떨어뜨리다 보면 스스로 그 임계각도를 딱 만든다는 거예요. 그 각도보다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손 같은 걸로 막아요. 그래서 그 각도를 넘어가게 만들면 그 다음에 그냥 모래사태가 줄줄줄 일어나가지고 결국 다시 또 임계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셀프 오가나이즈드래요. 스스로 그 임계각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나 자연에서 이런 멱함수 분포를 많이 보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설명이, 그게 이 자기 조직화 임계성 설명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조직화에 의해서 멱함수 분포가 나오는 그런 임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어떤 큰 사태가 있다고 할 때 반드시 큰 원인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모래에 이렇게 쌓인 걸 보면 이 모래, 작은 모래 덩어리 하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래 하나 움직이는 작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살짝 큰 두세 개 움직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래 사태처럼 쫙 흘러내리는 일이 단순히 모래 하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큰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이 큰 게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차 몰고 가다 차가 완전히 꽁꽁 막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어디 사고 났나? 어디 공사하나? 그렇게 생각하죠. 사고와 같이 큰 일이 있어야 이렇게 길이 잔뜩 막히는 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지금 이 모래 다이나믹스 이론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고가 났을 수도 있어요. 큰 사고가 나서 큰 원인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큰 결과가 나와요. 그렇지만 어떤 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원인이 꼭 커야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사실 오늘은 여기서 그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진화와 상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여기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큰 원인이 뭘 거라고 또 자기가 예측까지 해요. 근데 틀리게 예측했어도
아, 맞아. 내 말이 맞아. 하고 이렇게 이제 확증 평양을 갖게 돼요. 아, 내 설명은 주식 내가 떨어질지 알았다니까 이래서 떨어진다고 했다니까 뭐 하는 식으로 실제 안 맞아도 뭐 그런 거 이제 해서 항상 큰 사태가 있을 때 큰 원인이 있고 큰 원인이 뭔지 나는 안다. 그것까지 이제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꼭 큰 사태가 있다 그래서 꼭 큰 원인이 있을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이제 협력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협력은 진화와 상관된 얘기인데요. 이 진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복제가 일어나고 그 복제할 때 에러가 있어서 변이가 일어나면 변이가 일어난 거랑 원래 거랑 또 변이가 여러 종류로 일어나면 서로 다른 변이들 간에 그 선택이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애는 더 잘 살아남고 어떤 애는 사라지고 이런 게 진화인데 이 진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게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게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뭐 컴퓨터 게임 얘기하는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곳에서 게임을 얘기하면 게임이라는 거는 나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서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나도 선택하고 상대가 선택하면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거예요. 내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 하고 또 상대도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 하면 그거에 의해서 내가 이겼다 졌다 결정하는 거죠. 나 혼자 결정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둘이 선택하고 나면 뭐 이기거나 지거나 또는 보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 전략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보수가 자기 이익이 가장 많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진화하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뭐 미생물이나 식물, 동물 이런데 이런 애들이 게임을 하느냐? 그리고 무슨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가장 이익되는 게 뭔가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합리적인 전략을 찾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냐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가위를 낼 거냐 보재기를 낼 거냐 하는 거는 이런 동물의 진화에서 보면 변이에요. 원래 유전자 그대로 있을 거냐 거기서부터 유전자가 변이될 거냐 이거가 전략인 거고 결국 그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내가 자손을 더 낳느냐 안 낳느냐 하는 게 보수예요. 그러면 자손을 많이 낳은 사람 보수가 많이 있었던 사람은 후손이 있는 거니까 현재 살아남았을 거고 합리적 전략을 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후손이 없어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은 생물들은 여기서 보는 얘기로 했을 때 합리적 게임을 한 그런 생물들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대장균이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원래 대장균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애가 독소를 만들어서 다른 대장균을 죽여. 그리고 자기 몸속에는 해독제를 만들어서 자기는 괜찮게 만드는 이런 변이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렇게 변이 생긴 애는 원래 있던 애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면 다른 애들 다 죽일 테니까. 자기만 살아서 영양제 거기 주위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쭉 성장해 갈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으면 어떤 또 돌연변이가 생기냐면 독소는 만들지 않는데 해독제만 만드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앞에 애가 독소를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기 해독제 있기 때문에 아무 해를 안 받아요. 반면에 이 첫 번째는 독소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써야 돼서 자손을 적게 만드는데 얘는 독소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여기 보면은 독소 해독제 있는 애에다가 있는 데서 이런 돌연변이가 생기면 얘가 유리해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다 됐다. 그러면 뭐냐? 아까 원래 있던 애 해독제도 안 만드는 애 걔가 더 유리해요. 독이 없는데 해독제 괜히 만들 필요 없잖아요. 해독제 만들려면 에너지가 들어서 자손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얘가 나은 거죠. 그게 가위바위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보다는 얘가 낫고 얘보다는 얘가 낫고 얘보다는 얘가 나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자손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이런 게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수비에 관한 얘기도 되겠어요. 동물들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 이제 하렘이라고 해서 수컷 하나가 암컷 여럿을 거르는 그런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집단이 두 개가 있다고 쳐요. 하나는 암수비가 50대 50. 우리 사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1대1인 그런 거예요. 이런 집단이 있고 뭐 가상적으로 어느 집단은 암컷이 많이 나요. 유전자가 그런 집단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암컷 80마리 날 때 수컷 20마리 나는 그런 개가 있다 그래봐요. 그럼 이 집단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성장해 갈 거냐 하는 걸 보면 이 암컷이 자식을 2명씩 난다고 쳐요. 그럼 50명에서 2명 나니까 다음 세대 100, 또 50명이 둘 나니까 100으로 계속 유지되겠죠. 반면에 80대 20인데는 80명이 둘 나니까 160명이 되고 이 중에 80%가 암컷이에요. 걔가 2명씩 나서 256. 돼가지고 이쪽 집단은 굉장히 커져요. 이게 작아지는 반면에. 그럼 여기는 경쟁에서 이겨서 그렇다. 50명에서 이기는 아주 좋은 유전자만 수컷에서 전달되니까 이게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수컷 50개 중에 1등이나 20마리 중에 1등이나 뭐 비슷해요. 그렇죠? 그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손의 그 좋은 정도는 비슷한데 한쪽은 잔뜩 만들고 한쪽은 적게 만드니까 이런 집단이 쭉 나타나야 될 텐데 왜 1대1로 있느냐 하는 게 그 1900년대 초에 진화하는 사람들의 큰 퍼즐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는 게임 이론이 없었지만 실제적인 게임 이론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이 피셔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한 거냐면 여기 뭐 이런 집단이 있다고 쳐요. 좋은 집단이에요. 그래서 암컷을 80 정도 낳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많은 그런 집단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할아버님들이 보면은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딸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자에 보면 결국 손자는 뭐냐면 엄마한테서 유전자 오고 아빠한테서 유전자 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낳은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손자가 자기 손자일 확률이 20분의 1이에요. 아들이 20명이니까. 근데 딸을 낳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손자일 확률이 8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되면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은 유전자가 잘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낳는 유전자가 후손에 내려가니까. 오케이? 그래서 집단으로 보면 이게 더 좋지만 이게 그 1대1로 가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예가 그 사회적 역설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어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 여자가 많은 한 80대, 20대는 이런 사회가 되면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요. 이게 더 좋은 건데 개인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 유전자가 더 잘 전달되는 거는 수컷을 낳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서로 다른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사회적 딜레마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요. 뭐 여기 보여진 이제 암수비도 그렇고, 뭐 공작 꼬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이렇게 꼬리 큰 거 갖고 있으면 도망도 못 다니고 뭐 먹기도 힘들고 잘 잡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 수컷 꼬리가 좀 작은 게 좋아요. 이게 없거나.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암컷이 이거 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를 다 같이 작은 거 만들자 하면 되는데 그런 애들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실제 사회나 무슨 이 자연계 내에 이런 사회적 역설상인 것이 많이 보이죠. 근데 그런 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 그 무기 경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예가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도 있냐면 이런 사회적 역설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타주의, 우리 사람들 중에 보면 자기한테 이익 하나도 없는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우리 충분히 보죠. 또 그리고 뭐 개미나 이런 경우에 보면은 암개미를 위해서 자기 자식도 낳지 않고 그렇게 이제 그 행동을 하고 뭐 박쥐도 피나 이런 거를 나눠 먹고 또 우리 당장 아까 얘기했던 이런 생명체 같은 게 일어난다고 보면 세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세포를 막 분열하는 거 이게 결국은 자기 세포를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건데 어떤 기관 같은 걸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조정하고 하질 않아요. 오케이? 그냥 이기적으로 계속 분열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암이잖아요. 그렇죠? 암적 존재라고 얘기하죠. 그러지 않고 우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쭉 해서 대충 한 뭐 5가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듯이 무슨 이 친족 같은 경우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든가 또 뭐
한 번 게임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요번에 도와주면 뭐 다음번에 날 도와주고 뭐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광범하게 나타나는 협조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을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책에 한 이렇게 11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여튼 여기 표시한 진실한 작용, 상호작용, 뭐 스케일링, 협력, 그 다음에 자기 조기와 인계성 요 5가지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재 교수님 설명 잘 들으셨나요? 오늘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고 또 정영재 교수님께서 바로바로 답해 주신 경우도 있는데요. 잠깐 강연을 진행했던 장례를 정돈하는 동안에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